제54회 우의 국태부인은 절에서 신랑의 선을 보고 유황숙은 화촉 동방에 아름다운 연분을 맺다. 공명은 노숙이 왔다는 말을 듣고 현덕과 더불어 성에서 나가 그를 영접하여 함께 관하로 들어왔다. 인사를 마치자 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영질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주공께서 특히 약간의 예물을 갖춰서 저더러 몸소 가서 조상하고 오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주 도독도 유황숙과 제갈 선생께 인사 말씀을 드려달라고 재삼 말씀하셨습니다. 현덕과 공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살해하고 예물을 받은 다음에 그를 대접하려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노숙이 전에 황숙께서 공자께서 돌아가신 때는 곧 형주를 돌려보내마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자가 세상을 떠났으니 돌려보내 주실 줄 압니다. 대체 언제쯤 넘겨주시렵니까? 하고 묻기에 현덕은 그저 술이나 드시면서 차차 의논해 보십시다 하고 대답했다. 노숙이 마지못해서 4~5배를 마신 다음에 다시 그 말을 내어놓는데 현덕이 미처 대답하기 전에 공명의 낯빛이 문득 변한다. 자경은 참으로 사리에 박지도 못하시오. 그래, 꼭 남이 일러드려야만 아시겠습니까? 우리 고황제께서 백사를 베고 의병을 일으켜 기업을 세우신 뒤로 400년을 전해 내려오다가 오늘에 이르러서는 불행하게도 간홍들이 일시에 일어나 제각기 한 지방씩 점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곧 천도가 바로잡혀서 다시 정통으로 돌아가야만 할 일입니다. 우리 주공으로 말씀하면 중산 정왕의 후예시고 효경 황제의 현손이시며 금상 폐하의 숙부가 되시는 터에 봉토쯤 있어서 불가할 일이 무엇이며 하물며 유경승은 우리 주공의 형님이시니 그래 아우님으로서 형님의 업을 이은 것이 도리어 합당하지 못한 것이 어디 있단 말씀이시오. 한편 공의 주인으로 말씀하면 전당 고을 일개 아전의 아들로 일찍이 조정에 아무런 공덕도 세운 것이 없건만 지금 새를 믿고 육군 81주를 점거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오히려 부족해서 한해 강토를 함부로 병탄하려 드는구려. 지금은 유씨 천하인데 우리 주공께서는 같은 유씨면서도 당신에게 차례지는 몫이 없으시고 공의 주인은 성이 손씨인데 도리어 턱없이 다투려 든단 말씀입니까? 또한 적벽 싸움을 갖고 말하더라도 우리 주공께서 수고하심이 적지 않았으며 또한 여러 장수도 다들 힘껏 싸웠으니 이겼지 그것을 어떻게 동호의 힘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동남풍을 빌어주지 않았더라면 주량이 무슨 수로 반푼어치의 공이나마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강남이 한번 깨졌더라면 이교가 동작대에 들어가 앉은 것은 말도 말고 공들의 처자들까지도 또한 보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주공께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경은 고명한 분이라 구태여 여러 말씀을 할 것도 없는 일이어서 그러신 것인데 어째서 공은 그처럼 모르십니까? 이 한바탕 이야기에 노자경은 그만 무색해져서 잠잠히 말이 없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비로소 다시 입을 열었다. 공명의 말씀이 도리가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그러고 보면 제 처지가 심히 난처하니 이를 어찌합니까? 무엇이 난처할 때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전일에 황숙이 당양에서 곤란을 겪으실 때 공명을 청해서 함께 강을 건너 우리 주공을 만나 뵙게 한 것도 저였고 뒤에 주공근이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취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못하게 막은 것도 저였으며 또 공자가 세상을 떠나거든 형주를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을 맺을 때도 역시 제가 담당해서 한 일인데 이제 와서 앞서 말씀하신 것과는 딴판이 되고 말았으니 대체 돌아가서 뭐라 말씀드려야 합니까? 우리 주공과 주공근에게서 제가 죄책을 받을 것은 필연한 일인데 죽는 것은 하나지 않으나
다만 동호회 노여움을 사서 군세가 한 번 동하게 되는 날에는 황숙도 또한 형주의 편안히 앉아 계실 수 없게 되어 한갓 천하의 웃음거리만 되고 말 것이니 한심한 일입니다. 조조가 100만 대군을 통솔하고서 천자의 이름을 가지고 움직여도 내 그를 우습게 하는 터에 어찌 주랑 같은 일개 어린애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선생의 처지가 난처하시다면 내가 주공께 권해 문서를 써서 잠시 형주를 빌려 들어갔다가 우리 주공께서 달리 성질을 손에 넣으시게 되거든 그때 가서 즉시 동으로 돌려보내 드리기로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명은 대체 어디를 뺏은 다음에 우리에게 형주를 돌려보낼 의향이신지요? 중원은 힘들이지 않고 쉽게 도모할 수 없고 서천의 유장이 암약함에 우리 주공께서 도모해 보실까 합니다. 만약에 서천을 얻기만 하면 그때 즉시 형주를 돌려보내리다. 노숙은 하는 수 없이 그 말을 좇기로 했다. 현덕은 친히 붓을 들어 문서 한 통을 쓰고 수결을 두었다. 그리고 보인으로 제갈 공명이 또 수결을 두었다. 공명이 노숙을 보고 양은 황숙 쪽 사람이라 한 집안 사람이 보증을 선다는 것이 우스으니 자경 선생도 수결을 두어 주시면 돌아가 오후를 뵙는데도 좋을까 합니다. 하고 말해서 노숙이 황숙은 이 일을 중히 아시는 분이니 반드시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하고 드디어 자기도 수결을 둔 다음에 문서를 받아놓고 술자리가 파하자 하직을 고했다. 현덕은 공명과 함께 그를 배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이때 공명은 노숙을 보고 신신당부했다. 자경은 돌아가셔서 오후를 뵙거든 부디 말씀을 잘해서 망령된 생각을 일으키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 문서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노해서 80일 주까지도 다 빼앗아 버리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두 집에서 화목하게 지내야지 조조놈의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숙이 작별하고 배를 타고 돌아가서 먼저 시상군에 이르러 주유를 만나자 주유가 물었다. 자경이 형주를 찾아갔던 일은 어떻게 되었소? 문서를 받아온 것이 여기 있소이다. 노숙은 문서를 꺼내서 주유에게 주었다. 주유는 받아보고 팔을 구른다. 자경이 제갈량에 꽤 넘어가셨습니다. 말은 빌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주지 않을 작정이라. 저들 말에 서천을 취하거든 곧 돌려보내겠다고 하지만 언제 서천을 취할지 누가 압니까? 가령 10년을 두고 서천을 얻지 못한다면 10년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니 이까짓 문서를 대체 무엇에 쓴단 말씀입니까? 그런데 자경은 보증까지 서셨으니 저들이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는 때는 조카에게까지 누가 미칠 것 아닙니까? 그래, 주공께서 죄책을 내리시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노숙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어안이 벙벙해 있다가 한마디 한다. 설마 현덕이 약속을 저버리진 않겠지요. 자경은 너무도 어련무던하십니다. 유비는 효웅의 폐유, 제갈량은 간활한 물이라 아마도 선생 마음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자경은 내 은인이시라 전일에 쾌히 군량을 구워주시던 정의를 생각하기로서니 어떻게 구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자경은 마음 놓고 수일 여기서 머무르십시오. 이제 강북에 보낸 세작이 돌아오는 대로 달리 조처해 보도록 하지요. 노숙은 불안한 생각을 금치 못했다. 그로부터 수일이 지나자 세작이 들어와서 고한다. 형주성 중에서 상중에 올리는 배 깃발 포번을 꽂아놓고 제를 올리며 성 밖에는 새 무덤이 하나 서고 군사들은 모두 상복을 입었소이다. 주유는 놀랐다. 누가 죽었더냐? 유현덕이 간부인을 잃었는데 즉일 장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주유는 노숙을 보고 말했다. 이제는 내 계책이 섰습니다. 유비는 꼼짝없이 잡혔고 형주는 힘들이지 않고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책입니까? 유비가 부인의 상처를 했으니 반드시 제취할 것입니다. 우리 주공께 매시 한 분이 계신데
매우 강용해서 시녀 수백 명에게 병시에도 칼을 차고 있게 하며 거처하시는 방 안에는 병장기를 두루 버려놓아 비록 남자라도 당해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내 이제 주군께 글을 올려서 중매살 사람을 하나 형주로 보내 유비를 꼬여 동으로 장가를 오게 하시라고 권할 작정입니다. 그가 속아서 남서로 오거든 장가를 들게 할 것이 아니라 옥에 가두어 놓고 사람을 보내서 유비와 형주를 맞바꾸자고 하자는 말입니다. 저들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준다면 그때 가서는 내게 또 생각이 있으니 이렇게 되면 자경께서도 자연히 무사하리다. 노숙이 치하하자 주인은 곧 글을 써주고 또 그에게 쾌선을 내어주어 타고 가게 했다. 노숙이 남서로 가서 손권을 보고 먼저 형주를 빌려준 일을 이야기하고 문서를 올리니 손권이 대번에 책망한다. 대체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한단 말이오? 이까짓 문서를 무엇에 쓰겠소? 주 도독이 주공께 올리는 글이 여기 있는데 이 계책만 쓰면 형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노숙은 주위에 글을 바쳤다. 손권은 보고 나자 은근히 기뻐서 머리를 끄덕이며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문득 여범이 아니면 안 되지 하고 여범을 불러들여 분부했다. 근자의 들음에 현덕이 상처했다오. 내게 누이가 하나 있으니 현덕을 청의 매부로 삼고 길이 화친을 맺은 다음에 합해서 조조를 치고 한시를 붙들어 세울까 하는데 자영이 아니고는 중매설 사람이 없으니 부디 이 길로 형주에 가서 말씀해 주오. 여범은 명을 받자 직일 선척을 수습해서 종자 4~5명을 데리고 형주를 향하여 왔다. 한편 현덕은 간부인을 잃은 뒤로 주야로 번뇌 중에 있다가 하루는 공명과 같이 앉아서 한담하고 있으려니까 사람이 고하되 동호에서 여범을 보내왔다고 했다. 공명은 웃으며 말했다. 이것은 주위의 계교로서 반드시 형주 때문에 온 것입니다. 저는 병풍 뒤에 숨어서 엿들을 터이니 무슨 이야기를 하든 주공께서는 다 응낙하시고 온 사람을 관역으로 보내서 쉬게 하신 다음 따로 좋을 도리를 의논하시지요. 현덕은 여범을 청해 드리라고 했다. 그가 두어 마디 말로 인사하고 좌정한 다음에 차를 대접하고 나서 물었다. 자형은 내게 무슨 일을 말씀이 있어서 오셨소? 근자의 듣자움에 황수께서 상배하셨다고 하던데 마침 좋은 혼처가 있기로 꺼리지 않고 왔으니 존의가 어떠하십니까? 중년의 상처는 실로 큰 불행이나 아직 고륙도 식지 않았는데 어찌 차마 혼사를 의논한단 말이오. 사람이 만약 아내가 없다면 이는 마치 집에 들보가 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 중도에서 인륜을 배한다는 말씀입니까? 저의 주공 오후께 매씨 한 분이 계신데 용모가 아름답고 또 현숙하셔서 황숙의 배필이 될 만하십니다. 만약에 두 댁에서 혼인을 맺으시면 조적이 감히 동남쪽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야말로 집안과 나라에 모두 좋은 일이라 부디 황숙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만 우리 국태 오 부인이 어린 따님을 몹시 사랑하셔서 멀리 시집 보내려 하지 않으시니 아무래도 황숙께서 동호로 오셔서 성혼하셔야겠습니다. 이 일을 오후께서 알고 계시오. 오후께 먼저 아뢰지 않고서야 어찌 감히 와서 말씀드리겠습니까? 내 나이 이미 반백에 머리가 반이나 희고 오후에 매씨는 바야흐로 뮤령일 것이니 배필이 되지 못하리라 보우. 오후에 매씨는 몸은 비록 아녀자이나 그 뜻은 대장부 못지 않으셔서 매양 말씀이 천하 영웅이 아니면 나는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터입니다. 이제 황숙으로 말씀드리자면 명성이 사해에 널리 들리시니 이른바 숙녀가 군자와 짝하는 것이라 어찌 나이 차를 가지고 꺼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공은 잠시 좀 계시오. 내 내일 다시 말씀드리리다. 현덕은 연석을 배설하여 대접한 다음 관역에 나가 있게 하고 밤이 되자 공명에게 의논하니 공명이 말했다. 사자가 온 뜻을 제가 이미 알았습니다. 아까 주역을 점쳐보며
대길대리한 괴를 얻었으니 주공께서는 곧 능락하시고 먼저 손건으로 하여금 여범과 함께 오후에게 가보고 그 면전에서 혼사를 정하게 하시고 길이를 택해서 동으로 건너가 성친토록 하십시오. 주유가 계책을 정해놓고 유비를 해치려 하는 터에 어찌 경솔하게 위험한 땅에 발을 들여놓는단 말씀입니까? 공명은 크게 웃었다. 주유가 비록 계책을 쓰는데 능하다고 하지만 어찌 이 제갈량의 유량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제 꾀를 한번 써서 주유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 오후에 매시도 주공께 돌아오게 하고 형주도 만에 하나라도 낭패되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현덕이 종시 마음에 의혹을 품어 좀처럼 결단하지 못하는데 공명은 손건으로 하여금 강남에 가서 혼사를 정하고 오라 했다. 손건이 분부를 받고 여범과 함께 강남으로 가서 손권을 만나보았다. 손권이 그를 보고 말했다. 내가 현덕을 매부로 삼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 다른 생각이라고는 조금도 없소. 손건은 절하여 살해하고 다시 형주로 돌아와서 현덕을 보고 아뢰었다. 오후는 주공께서 대사를 치르러 오시기만 고대하고 계십니다. 현덕은 그래도 의혹을 품어 감히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공명이 내가 3가지 계책을 정해놓았는데 자룡이 아니면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조운을 불러서 귓속말로 자룡은 주공을 모시고 동으로 들어가십시오. 여기 금낭 3개가 있는데 차고 가십시오. 그 속에 3가지 묘기가 들어있으니 차례대로 행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금낭을 내주었다. 조운은 받아서 품속에 깊이 간직했다. 공명은 사람을 먼저 동으로 보내서 납체를 드리게 하고 또 한편으로 모든 준비를 하게 했다. 때는 건한 14년 10월이다. 현덕이 조운 손권과 더불어 쾌선 10척을 거느리고 나서니 그에 따르는 군사는 500명이다. 형주 일은 모두 공명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하고 형주를 떠나 남서를 바라고 나아가는데 현덕은 종시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다. 이윽고 남서주에 이르러 배가 언덕에 닿자 조운은 군사 분부에 3가지 묘기를 차례대로 행하라 하셨는데 이제 이곳에 이르렀으니 먼저 첫째 금낭을 열어보아야만 하겠다. 하고 주머니를 열어서 계책을 본 다음에 즉시 500명 수행 군사를 불러서 일일이 이리이리 하라고 분부했다. 모든 군사가 영을 받고 가자 조운은 다시 현덕에게 권하여 먼저 교국로를 뵙게 했다. 교국로라는 이는 바로 이교의 아버지라 남서에 살고 있었다. 현덕은 술과 고기를 마련해 먼저 교국로를 찾아가 뵙고 이번에 여범이 중매를 서서 장가들러 왔다고 말했다. 이때 500명 수행 군사들이 저마다 다홍비단을 몸에 걸치고 남서로 들어가서 물건들을 사며 현덕이 동으로 사위가 되러 왔다고 소문을 퍼뜨려서 성한 사람들은 모두 이 일을 알게 되었다. 손권은 현덕이 이른 것을 알자 여범을 시켜서 대접하며 관사에서 편히 쉬게 했다. 한편 교국로는 현덕을 만나고 나자 그 길로 오국태를 뵙고 치하 인사를 했다. 국태가 무슨 기쁜 일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하고 묻자 교국로가 대답했다. 영매를 유현덕에게 주시기로 혼인이 정해져서 현덕이 이미 이곳에 온 터에 어째서 속이십니까? 국태가 놀라서 이 사람은 그런 일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고 즉시 사람을 보내 오후를 청해 허실을 물어보기로 하고 한편 사람을 성내에 들여보내 소식을 알아오게 하니 갔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와서 과연 그렇답니다. 신랑은 이미 관역에 들어와서 쉬고 있고 수행 군사들 500명은 모두 성안에 들어와 돼지, 양, 과실, 등속을 사들이며 혼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매는 신부 쪽이 여범이요 신랑 쪽이 손건이라 관역에서 피차 응대하고 있답니다. 하고 고했다. 국태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손건이 모친을 보러 후당으로 들어왔는데 국태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모친께서는 어찌하여 이처럼 번뇌하십니까? 내가 그래 나를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볼 수 있단 말이냐?
우리 언니가 임종 씨에 대체 뭐라고 분부하셨더냐? 손건이 놀라서 모친께서 이르실 말씀이 있으면 바로 말씀하실 것이지. 어째서 이러십니까? 라고 했다. 남자가 크면 장가들고 여자가 크면 시집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떳떳한 도리다. 그런데 내가 명색이 내 어미인 이상 마땅히 내게 말해서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유연덕을 청에 매부를 삼으려고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속이려 든단 말이냐. 그 아이는 내 딸이다. 손건은 깜짝 놀라서 그 말씀은 대체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알리고 싶지 않거든 하지를 말지. 성한 백성들이 누구 하나 모르는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런데 너는 나만 속이려 드는구나. 교국로가 있다가 말참견을 한다. 이 늙은 사람도 이미 알게 된 지가 오래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치하러 온 길이요. 손건은 마침내 실토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유의 계책입니다. 형주를 빼앗기 위해서 혼인을 미끼로 유비를 꼬여 이리로 불러 가두어 놓고 저들에게 형주와 바꾸자고 하여서 만약에 듣지 않을 때는 먼저 유비를 죽이자는 것으로 이것은 계책이지 실상 혼인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국태는 대로에서 주유를 꾸짖었다. 주유 내놈이 육군 81주의 대도독으로 있으면서 그래 무슨 계책이 없어서 형주를 빼앗지 못하고 내 딸을 미끼로 삼아 미인계를 쓴단 말이냐. 유비를 죽이면 내 딸은 그만 시집도 가보지 못하고 과부가 되고 말 테니 어떻게 다시 혼인을 의논해 본단 말이냐. 내 딸 신세를 영 망치고 말았지. 너희들 참 잘한다. 교국로도 설사 이 계교를 써서 형주를 넣는다 하더라도 전하의 웃음을 면하지 못할 테니 어찌 그렇게 하겠소. 라고 한마디에서 손권은 무색하여 아무 대꾸도 못했다. 국태는 그대로 주유를 꾸짖는데 교국로가 나서서 유황숙은 한실 종친이니 일이 이미 이렇게 된 바에는 차라리 그를 정말로 사위로 삼아 추한 소문이나 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권했으나 손권이 나이가 맞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라고 말했다. 교국로가 다시 유황숙은 당세의 호걸이니 이런 사위를 얻기만 한다면 영매를 욕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요. 하고 말해서 국태가 듣고 딱 잘라 말했다. 나는 아직 유황숙을 보지 못했으니 내일 감로사로 불러다가 한번 선을 보겠다. 만약 내 눈에 들지 않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할 것이요. 내 눈에 들기만 하면 나는 딸을 그에게 주겠다. 손권은 본래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라 모친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 그 자리에서 응답하고 밖으로 물러나와 여범을 불러 국태께서 유비를 만나보겠다고 하시니 내일 감로사 주지의 방에 연석을 배설하게 하라고 분부했다. 그러면 가와에게 분부하시어 도부수 300명을 양쪽 통로에 깔아두었다가 만약에 국태께서 좋아하지 않으시거든 군호 한마디로 양쪽에서 일제히 내달아 그를 잡게 하시지요. 여범의 말을 듣고 손권은 가와를 불러서 미리 준비하라 분부하고 국태의 거동을 보기로 했다. 한편 교국로는 국태 부인에게 하직하고 돌아오자 현덕에게로 사람을 보내 내일 오후에 국태가 친히 만나보겠다 하시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현덕이 손건 조운과 의논하니 조운이 말했다. 내일 모임이 흉은 많고 길은 적으니 제가 몸소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호위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오국태와 교국로가 먼저 감로사로 나와 방장 안에 좌정했다. 그 뒤로 손권이 한 무리 모사들을 거느리고 뒤따라 들어와서 여범을 관역으로 보내 현덕을 청해 오도록 했다. 현덕은 속에 얇은 갑옷을 입고 겉에는 금포를 걸치고 종자에게 칼을 채워 바싹 뒤따르게 하고 말을 타고 감로사로 갔다. 조운이 든든히 차리고서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수행했다. 절 앞에 이르러서 말에서 내려 먼저 손권을 만나보니 손권은 현덕의 의표가 비범한 것을 보고 심중에 은근히 두려워하는 뜻을 품었다. 두 사람은 인사를 마친 뒤에 방장으로 들어가서 국태를 만나보았다. 국태가 현덕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교국로를 돌아보고 참으로 내 사위로군요. 하고 말하니 국로도 또한 동감을 표시한다. 현덕은 천자의 기굴이 있고 겸하여 인덕이 천하에 떨쳤으니 국태께서 이런 좋은 사위를 얻으신 것은 참으로 경할 일입니다. 현덕은 절하여 살해하고 방장 안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자 얼마 있다가 자룡이 칼을 차고 들어와서 현덕의 곁에 밀시고 서니 국태가 물었다. 이 사람은 누구요? 상산 조자룡입니다. 그러면 당양 장판파에서 아두를 품에 품고 싸운 사람이 아니오. 그러합니다. 참말 장군이로군. 국태는 치아하고 술을 내렸다. 술을 받고 나서 조우는 현덕을 보고 제가 낭하를 돌아보려니 방 안에 도부수들이 매복하고 있습니다. 필시 좋은 뜻은 아니니 국태께 말씀을 올리시지요. 하고 귀띔해 주었다. 현덕은 즉시 국태의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고했다. 만약 유비를 죽이시려거든 이 자리에서 죽여주십시오. 어째서 그런 말을 하시오? 낭하에 도부수들을 깔아 놓으셨으니 저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태는 대로에서 손권을 보고 오늘 현덕이 내 사위가 되었으니 곧 내 자식인데 어째서 낭하에 도부수는 매복해 놓았느냐 하고 꾸짖으니 손권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하고 여범을 불러서 묻고 여범은 또 가와에게 몰아붙인다. 국태가 가와를 불러들여 꾸짖는데 가와는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다. 국태는 그를 끌어내다 참아라고 호령했다. 그러나 현덕이 만약에 대장을 참하시면 경사에 이롭지 못할 뿐더러 유비도 오래 슬하에 있기가 어려울까 합니다. 라고 고하자 교국로 역시 좋은 말로 권해서 국태는 가와를 꾸짖어 물리쳤다. 도부수들은 모두 머리를 감싸 안고 도망쳐버렸다. 현덕은 옷을 갈아입고 전각 앞으로 나갔다. 보니 뜰의 아래쪽에 큰 돌이 하나 있다. 현덕은 종자가 차고 있는 칼을 빼서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만약에 유비가 능히 형주로 돌아가서 왕패의 업을 이룰 수 있다 하오면 한 칼에 이 돌이 두 쪽 나게 하시고 만일에 이곳에서 죽을 목숨이면 칼로 쳐도 쪼개지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다. 축원을 마치자 손을 번쩍 들어 한 칼로 내리치니 불이 번쩍하며 돌이 두 쪽이 났다. 손권이 뒤에서 이 광경을 보고 물었다. 현덕공은 이 돌에 무슨 원한이 있으십니까? 제가 나이 50이 가깝건만 국가를 위해서 적당을 소멸하지 못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한이 되어 오던 터에 이제 국태께서 부르셔서 사위를 삼아주시니 이런 복이 어디 또 있으리까. 그래서 방금은 하늘에 대고 만약에 조조를 멸하고 나라를 흥기시킬 수 있다면 이 돌이 쪼개지게 하소서 하고 빌어본 것인데 과연 이러합니다. 순권은 속으로 유비가 침짓 그러한 말로 나를 속이는 것이렸다 하고 생각하며 자기도 칼을 빼어들고 현덕을 향하여 그럼 어디 나도 한번 하늘에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조족을 멸할 수 있으면 역시 이 돌이 쪼개지게 하소서 라고 말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서 속으로는 가만히 만약에 다시 한번 형주를 얻어서 동호를 크게 일으킬 수 있다면 돌이 쪼개져 두 쪽이 나게 하소서 하고 축원하기를 마치고 한 칼로 내리치니 그 큰 돌이 역시 둘로 쪼개진다. 지금에 이르도록 십자문이 있는 한석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후세 사람이 이 유적을 보고 칭찬해서 지은 시가 있다. 보검이 떨어질 적에 돌은 쪼개지고 금고리가 울리는 곳에 불이 번쩍 일어난다. 양조 왕기가 이 모두 천수이거니 삼국 청립이 이로부터 이루어졌네. 이 두 사람은 칼을 버리고 함께 자리로 돌아가서 또 술을 두옷은 마셨다. 이때 손건이 현덕에게 눈치탐으로
현덕은 유비가 이제는 취해서 술을 더 못하겠으니 그만 물러가겠소이다 하고 하직을 고했다. 손건이 그를 절 앞까지 배웅해 나왔다. 두 사람이 그곳에 나란히 서서 강산 경기를 구경하는데 현덕이 얘가 천하제일 강산이로군 하고 감탄하여 지금도 감로사 비면에는 천하제일 강산이라고 새겨져 있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서 칭찬했다. 청산은 둘리고 강산에 비개었네. 경계가 무사하니 즐겁기 그지없어라. 그 전날 영웅들이 바라보던 그 자리에 절벽은 예대로 풍파를 막아섰구나. 두 사람이 함께 강산의 경치를 보고 있으려니까 강바람이 크게 일어 집채 같은 파도가 눈처럼 흩어지고 흰 물결은 사뭇 하늘을 떠봤는데 홀연 거친 물결 위를 이렵 편주가 흡사 평지로 가듯 노를 저어간다. 이것을 보고 현덕이 남쪽 사람은 배를 타고 북쪽 사람은 말을 탄다라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하고 감탄하니 손건이 듣고 속으로 내가 말 타는데 익숙하지 않다고 유비가 농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렸다 라고 생각하며 곧 좌우에 명하여 말을 끌어오라 해서 몸을 날려 말에 올라 한다름에 달려서 산을 내려갔다가 다시 채찍질하여 마루터기로 올라와서 현덕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남쪽 사람은 그래 말을 타지 못합니까? 현덕은 이 말을 듣자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한 번 뛰어 말 등이 올라타 나는 듯이 산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말을 달려 올라왔다. 두 사람이 함께 산 언덕 위에 말을 세우고 채찍을 들어 크게 웃으니 지금도 이곳을 주마파라고 부른다. 후세 사람이 지은 시가 있다. 용마타고 치다르니 기계도 장알시고 나란히 말 세우고 강산을 바라본다. 동우와 서촉이 함께 왕패를 이루었거니 천고의 주마파가 그대로 남아있네. 이날 두 사람이 말곱비를 나란히 하고 돌아오니 남서 백성들이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현덕은 권역으로 돌아와서 손건과 의논하니 손건이 권했다. 주공께서는 그저 교국로에게 간곡히 말씀하셔서 빨리 대사를 치르시고 부디 다른 일이 생기게 하지 마십시오. 이튿날 현덕은 다시 교국로를 찾아가 문 앞에 이르자 말에서 내렸다. 국로가 그를 맞아들였다. 예를 마치고 차를 다 마시자 현덕이 국로를 보고 말했다. 강동 사람들 가운데 저를 해치려는 자가 많아서 아무래도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덕은 마음 놓으십시오. 내가 공을 위해서 국태께 말씀드려 보호해 드리리다. 국로는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나선다. 현덕은 절하여 살해하고 돌아왔다. 교국로가 그 길로 들어가서 국태를 보고 현덕이 남에게 모해당할까 두려워서 속히 돌아가려 한다고 말하니 국태는 크게 노하여 내 사위를 누가 감히 모해하려 한답니까? 하고 즉시 현덕더러 서재에 들어와 잠시 머무르고 있으면서 길이를 택해 대례를 치르게 하라고 일렀다. 현덕은 들어가서 국태를 보고 고했다. 다만 조은이 밖에 남아있으니 불편하고 또 군사들도 단속할 사람이 없는 것이 걱정입니다. 국태는 행여나 관역에 남아있다가 무슨 변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조은과 군사들도 모조리 부중으로 데려다 편히 쉬게 했다. 현덕은 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로부터 수일이 지나 크게 연석을 차리고 현덕과 손부인은 대례를 치렀다. 밤이 되어 객들이 다 돌아가자 현덕은 붉은 초가 두 줄로 늘어선 속에 신방으로 인도를 받아 들어가는데 등촉 아래를 살펴보니 방 안에 그득 찬 것이 창과 칼이요. 시녀들도 모두 허리에 검을 차고 팔에 칼을 걸고서 양편에 늘어서 있었다. 현덕은 깜짝 놀라
혼이 몸에 붙지 않았다. 시녀들이 칼을 차고 늘어선 양 괴이하다. 혹시나 동호에서 복병을 둔 것이 아닐까. 필경, 이것이 어찌된 연고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